세월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우리가 붙잡으려 했었던 모든 순간들을 무심히 싣고 멀어져 갑니다. 어떤 기억은 맑은 물결처럼 투명하게 반짝이고 또 어떤 기억은 깊은 소용돌이처럼 가슴을 아리게 하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물안개 피어나는 강변에 홀로 서서 나지막이 부르는 이름, 그리고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서글프고 아름다웠던 청춘의 기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아직 전쟁의 포화가 채 가시지 않았던 1950년대의 어느 끄트머리. 가난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낭만이 있었지만 아픔 또한 깊었던 그 시절. 경기도의 어느 강촌 마을에는 안개처럼 하얗고 저녁 노을처럼 붉었던 한 남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 순수했고 너무나 연약했으며 그래서 더더욱 오래도록 가슴에 새겨진 못 잊을 사랑으로 남아버렸습니다. 1958년 가을이었습니다. 누런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강바람은 갈대숲을 흔들며 아련한 노랫소리를 냈던 계절이었죠. 영철은 군 복무를 마치고 서울의 대학으로 복학하기 전 잠시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징집되어 떠났던 21살의 앳된 얼굴은 이제 세월의 풍파를 조금은 알아버린 23의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등에 맨 무거운 보따리 속에는 낡은 책 몇 권과 어머니께 드릴 비누 한 장이 전부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학문에 대한 열망과 미지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흙먼지 날리던 논길과 굽이굽이 이어진 돌담길이 영철을 반겼습니다. 고향의 냄새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소똥 냄새와 볕단 타는 구수한 내음, 그리고 흙냄새가 뒤섞인 정겨운 향기. 영철은 멀리서 보이는 강물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물장구 치며 뛰놀던 그 강물은 여전히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철이 겪었던 전쟁의 참상도 서울에서의 고된 훈련도 이 고향 강물만큼은 건드릴 수 없다는 듯 말입니다. 영철은 보찜을 풀기도 전에 강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미루나무 숲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걸으니 강변 모래사장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지만 영철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웃음소리와 발자국들이 아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차가운 강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물의 온기는 지난 시간들을 잠시 잊게 할 만큼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이곳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강 건너편에서 작은 쪽배 하나가 조심스럽게 노를 저어오고 있었습니다. 노를 젓는 여인의 모습은 희미했지만 영철은 왠지 모르게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쪽배가 강가에 가까워지자 영철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를 젓고 있는 이는 바로 마을 이장님의 딸 수연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영철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오빠, 오빠 하고 부르던 꼬마 수연은 어느새 19살의 어여쁜 아가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소매자락을 걷어올린 팔은 햇볕에 살짝 그을려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은 강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쪽배에서 내린 수연은 영철을 발견하고는 두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영철 오빠, 맞으시죠? 수연의 목소리는 강바람을 타고 와 영철의 귓가에 멎었습니다. 어색함과 반가움이 뒤섞인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영철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속 앳된 모습과는 사뭇 다른 청초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깊어진 수연의 모습에 영철은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래, 수연아. 이렇게 다 컸구나. 못 알아볼 뻔했다. 영철의 말에 수연은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강물에 비친 윤슬보다 더 반짝이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50년대의 궁핍함도 전쟁의 끔찍한 그림자도 그 눈동자만큼은 더럽히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발자국은 매일 저녁 강변 모래사장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영철은 서울의 대학에서 배운 시를 읊어주었고 수연은 강물에 비친 저녁 노을이 얼마나 고운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철은 수연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고된 군 생활과 서울에서의 외로움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수연 또한 영철 오빠의 이야기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그 강변에서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서로에게 얼마나 깊이 스며들고 있는지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줄도 모르고 강물 소리만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 물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달빛조차 희미한 강변은 온통 하얀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자욱한 안개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을 때 세상에는 오직 영철과 수연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안개가 세상의 모든 소음과 번잡함을 지워버린 듯 고요하고 아득한 밤이었습니다. 오빠, 저 안개 너머엔 뭐가 있을까요? 서울도 보일까요? 수연의 목소리는 안개 속에서 더욱 아련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울엔 안개보다 더 자욱한 빌딩들이 있단다. 하지만 수연아, 내가 있는 이 강가만큼 평화롭진 않아. 영철은 수연의 차가워진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청춘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고백이자 가장 순수한 다짐이었습니다. 수연아, 무심히 흐르는 저 강물은 알지도 몰라.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 나는 서울에 돌아가면 학업을 마치고 꼭 자리를 잡을 거야. 그리고 그곳에 너를 데리러 올게. 저 강물처럼 우리 사랑도 끊이지 않고 영원히 흐르게 하겠다고 이 물안개 속에서 맹세할게.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영철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영철의 따뜻한 손길과 굳건한 맹세가 잔물결처럼 밀려들어 깊은 곳에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맹세란 참으로 달콤하고도 무거워서 그때의 두 사람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 맹세가 훗날 가슴을 후벼 파는 잔물결이 되어 돌아올 줄은 말입니다. 안개는 두 사람을 더욱 깊숙이 감쌌고 강물은 말없이 그들의 맹세를 품고 밤새도록 흘러갔습니다. 영철의 복학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1959년 초봄, 얼었던 강물이 녹아 흐르며 쩍쩍 소리를 내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간이역 대합실의 공기는 차가웠고 영철과 수연의 입가에서는 하얀 입김이 흩어졌습니다. 꼭 편지할게. 편지가 닿지 않는 날엔 내가 내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아라. 영철은 낡은 가죽 가방의 끈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것은 이슬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영철의 가슴엔 이미 차가운 강물이 들어찬 듯 시렸습니다. 멀리서 뿌 하는 고동소리와 함께 석탄 연기를 내뿜으며 완행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소리는 두 사람의 심장 소리보다 컸고 그 소음 속에 수연의 작은 목소리가 묻혔습니다. 오빠, 저 잊으시면 안 돼요. 강물이 마르는 날이 와도 저를 잊으시면 안 돼요. 기차는 무심히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영철의 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수연은 그 자리에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떠나는 이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남겨진 이에게는 끝없는 기다림이 되는 이 감정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서울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60년대로 접어드는 서울은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사람들의 비명과 기계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영철은 낮에는 대학 강의실에서, 밤에는 인쇄소에서 신문 더미를 나르며 고단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기름 냄새 가득한 인쇄소 구석에서 그는 수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수연아, 이곳 서울의 달빛은 우리 고향 강물에 비치던 달빛보다 훨씬 차갑구나. 사람들은 앞만 보고 달리고 나는 그 틈바구니에서 자꾸만 내 이름을 놓칠까 겁이 난다. 하지만 그 편지들은 수연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60년대 초반 정치적 혼란과 함께 우편 시스템은 엉망이 되기 일쑤였고, 무엇보다 수연의 집안에 들이닥친 갑작스러운 불행이 두 사람의 소식을 가로막았습니다. 수연의 아버지가 보증을 섰던 일이 잘못되면서 마을 이장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집안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수연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버렸습니다. 이제 수연에게 강가는 낭만의 장소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견뎌내며 한숨을 내뱉는 눈물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려야 한다. 병석에 누운 아버지가 수연의 손을 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읍내의 부유한 정미소 집 아들이 수연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집안에서는 수연이 시집만 온다면 집안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겠노라 제안해 왔습니다. 수연은 그날 밤 홀로 강변으로 나갔습니다. 영철과 함께 걸었던 그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길래 이토록 아픈가요? 그녀의 입술 사이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던 영철과의 추억이 이제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내가 희생하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고 무너진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영철 오빠와의 맹세는 어찌 되는 것인가? 수연은 강물에 자신의 이름과 영철의 이름을 쓴 종이배를 띄워보냈습니다. 하지만 종이배는 몇 발자국 가지 못하고 거센 물살에 뒤집혀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운명의 강물은 두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만 험난한 하류로 그들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청춘의 찬란했던 빛이 황혼의 붉은 눈물로 변해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기에 헤어져야 한다는 말, 그 모순적인 말이 수연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던 그의 여름. 과연 영철은 수연의 위기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수연은 자신의 운명 앞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1960년의 여름은 유독 길고 습했습니다. 수연의 아버지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집 앞마당에는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가재도구에 붉은 딱지를 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은 수연에게 송곳보다 더 아프게 박혔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이 맹세 제가 먼저 놓을게요. 수연은 읍내 정미소 집으로의 혼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거래였습니다. 혼례 전날 밤 수연은 영철이 선물했던 낡은 시집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으로 강가에 섰습니다. 여름 장마로 불어난 강물은 예전의 평화롭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며 모든 것을 삼킬 듯 사납게 흘러갔죠. 수연은 그 거친 물살 속으로 자신의 청춘과 영철의 이름을 던졌습니다. 사랑이란 게 참 덧없네요. 별처럼 빛나던 추억이 이젠 눈물되어 흐르는 저 강물과 다를 게 없으니 수연의 하얀 고무신 위로 빗물이 튀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버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 서울의 영철은 기적 같은 소식을 들고 고향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인쇄소에서 밤새워 일하며 모은 돈과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통장을 손에 꼭 쥐고 말이죠. 이 정도면 수연이네 빚을 갚는데 보탬이 될 거야. 수연아, 조금만 기다려. 영철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수연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고향역에 내린 그를 맞이한 것은 환영의 꽃다발이 아닌 차가운 빗줄기와 마을 청년의 서글픈 고백이었습니다. 영철이 형, 한 발 늦었어. 수연이 어제 읍내로 시집갔어. 영철의 손에 들려있던 통장이 빗물 젖은 진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던 청년의 꿈이 단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강변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연이 시집갔다는 읍내 쪽을 바라보며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나운 물결 소리뿐이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왔어. 내가 늦지 않으려고 얼마나 달렸는데. 영철은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무심히 흐르는 강물아 아시나요? 아, 덧없이 간 세월 황혼의 강물아. 가사 속의 그 절규가 영철의 목을 타고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영철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니, 고향으로부터 도망쳤다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는 서울의 가장 어두운 뒷골목에서 혹은 아무도 모르는 공사판에서 자신을 혹사시켰습니다. 잊으려고 노력할수록 수연의 목소리는 강물 소리가 되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세월이 가면 잊을까 다짐했지만 가슴에 새겨진 상처는 깊어가네. 영철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밤마다 달을 보며 물었습니다.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람을 이토록 망가뜨리고도 끝내 놓아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는 수연이 행복하길 바랐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을 평생 잊지 않기를 바라는 모순된 마음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1960년대의 서막은 두 연인에게 지울 수 없는 문신 같은 아픔을 남긴 채 흘러갔습니다. 영철은 이제 다시는 강가를 찾지 않겠노라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강물은 결국 바다로 흐르듯 사람의 그리움도 결국은 시작된 곳으로 되돌아오게 마련이라는 것을요. 엇갈려 버린 두 사람의 시간. 이제 이야기는 수십 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은 노년의 영철을 비춥니다. 과연 긴 세월이 흐른 뒤 그 상처는 아물었을까요? 세월은 참으로 무심한 강물 같아서 펄펄 나던 청년의 기계도 가슴을 태우던 불같은 사랑도 어느덧 하얗게 바래게 했습니다. 1959년 그해 가을로부터 무려 40여 년이 흐른 2000년대의 어느 늦가을, 영철은 이제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걸음을 뗄 수 있는 노인이 되어 다시 고향 강변을 찾았습니다. 여전하구나. 너만은 변하지 않았어. 영철은 굽은 등으로 미루나무 아래 섰습니다. 그 옛날 수연과 나란히 앉아 시를 읽어주던 그 나무는 이제 어른 3명이 하나도 모자랄 만큼 굵어졌지만 강물은 여전히 그때처럼 은빛 비늘을 파닥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주머니에서 때 묻은 손수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연이 이별의 순간 쥐어주었던 그 낡은 손수건. 수만 번을 빨고 말려 이제는 형체조차 흐릿해졌지만 영철에게는 이것이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세월이 가면 잊을까 다짐했지만 가슴에 새겨진 상처는 깊어가네. 그는 혼잣말처럼 가사를 움츠렸습니다. 잊으려 하면 할수록 그리움은 강바닥의 퇴적물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치열한 삶을 살면서도 문득문득 물안개 피는 새벽이면 영철은 어김없이 이 강가로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새벽 물안개 너머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영철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환영일까,
아니면 이제 죽을 때가 되어 저 세상에서 나를 마중 나온 그녀일까? 안개 속에서 나타난 이는 보라색 스카프를 두른 한 노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철이 서 있는 미루나무에서 조금 떨어진 강가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영철이 그랬던 것처럼 가만히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철의 심장이 수십 년 만에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 어깨의 선, 그리고 강물을 바라보는 특유의 고개 각도까지 세월이 겹겹이 쌓여 얼굴은 변했을지언정 영철의 가슴 속에 박힌 그 실루엣은 단번에 수연임을 알아챘습니다. 수연, 수연이니? 영철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노부인은 마치 번개를 맞은 듯 몸을 굳혔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단 1초 만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읍내 정미소 집으로 시집간 뒤 그녀의 삶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사업 실패, 그리고 홀로 남겨진 외로운 노년. 그녀 역시 평생을 이 강변으로 돌아오는 꿈을 꾸며 버텨왔던 것입니다. 영철 오빠, 살아계셨군요. 정말 살아계셨어. 두 노인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을 잡기엔 너무 늦었고 모른 척 지나치기엔 그리움이 너무 깊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길래 이토록 아픈가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던 추억이 이제 눈물되어 흐르는 황혼의 강물아. 수연은 영철이 평생 간직해온 손수건을 보고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로를 원망하지도 지나온 세월을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 황혼의 빛에 물든 서로의 얼굴을 보며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을. 단지 강물처럼 흐르고 흘러 이곳 황혼의 길목에서 다시 만날 운명이었다는 것을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오늘도 그 이름을 목매어 부르던 두 사람의 절규는 이제 고요한 강물 소리에 섞여 평온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황혼의 햇살이 강물 위로 쏟아져 내려 세상이 온통 금빛으로 타오르던 시간. 두 노인은 약속이라도 한 듯 나란히 강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영철의 걸음과 조금은 불편해 보이는 수연의 걸음이 모래사장 위에서 느릿느릿합을 맞춥니다. 1958년 그 싱그럽던 청춘의 발자국이 찍혔던 그 자리에 이제는 깊게 패인 주름 같은 발자국이 남습니다. 수연아, 원망은 하지 마라. 그저 흐르는 물을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있었겠니? 영철이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은 보라색 스카프를 고쳐매며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이라뇨. 오빠가 준 그 시집, 제가 시집 갈 때 몰래 품고 갔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그 책장을 넘기며 버텼는걸요. 저 강물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제 마음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손을 잡아도 부끄러울 것 없는 나이. 영철은 용기를 내어 수연의 마디 굵어진 손을 덮어 잡았습니다. 차가운 듯 했지만 이내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며 40년 동안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물이 황금빛에서 서서히 붉은빛으로 변해갑니다. 하늘과 강이 경계 없이 하나로 물드는 시간, 황혼입니다. 영철은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다시 꺼내 수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사랑이란 게 참 아픈 것인 줄만 알았다.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던 기억이 눈물이 되어 흐를 때마다 나는 저 강물이 내 눈물인 줄 알았어. 그런데 수연아, 이제야 알 것 같구나. 그 아픔이 있었기에
내 청춘이 이토록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는 것을. 수연은 영철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40년 전 물안개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오빠, 저 강물은 다 알겠죠? 우리가 얼마나 목매어 서로를 불렀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 강변을 그리워했는지. 이제는 여한이 없어요. 황혼의 강물이 우리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주었으니까요. 수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죽음도 이별도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달관의 경지. 두 사람은 지는 해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미루나무 잎을 흔들며 사르르 소리를 냈고 그것은 마치 강물이 두 사람에게 건네는 위로의 노래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바다로 흐르며 그 바다에서 다시 구름이 되어 이 땅에 비로 내리겠지요. 영철과 수연의 사랑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얼마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물안개가 유독 짙게 피는 새벽이면 노년의 남녀가 손을 잡고 강변을 걷는 실루엣이 보인다는 이야기였죠. 그들이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강물이 빚어낸 환영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이란 무엇이길래 이토록 아픈가요? 하지만 그 아픔조차도 삶의 가장 찬란한 조각임을 우리는 황혼의 강가에 서서야 깨닫습니다. 무심히 흐르는 강물은 오늘도 묵묵히 제 갈 길을 갑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흐르는 그 강물도 언젠가는 가장 아름다운 황혼을 만나 평온해지기를 빕니다. 못 잊을 나의 사랑아, 못 잊을 나의 청춘아. 안녕히 그리고 영원히. 영철과 수연의 노래, 황혼의 강물을 들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물안개 피어나는 강변에 홀로 서면 그때 그 맹세가 찬 물결로 밀려오네. 무심히 흐르는 강물아 아시나요? 덧없이 간 세월 황혼의 강물아.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던 추억이 이제 눈물 되어 흐르는 황혼의 강물아. 못 잊을 나의 사랑아, 못 잊을 나의 청춘아. 세월이 가면 잊을까 다짐했지만 가슴에 새겨진 상처는 깊어가네. 돌아올 수 없는 사람 알면서도 오늘도 그 이름 목매어 부르네. 사랑이란 무엇이길래 이토록 아픈가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던 추억이 이제 눈물 되어 흐르는 황혼의 강물아. 못 잊을